정상인의 동네 책방. 오늘의 이야기는 딴딴 시리즈입니다. 먹고 사는 일 이외에 인생의 무해한 딴짓, 딴 생각도 하며 살고 있나요? 오늘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단단하고 튼튼하게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딴딴 시리즈. 검도, 몸과 마음을 쭉 펴는 시간. 빛나라 호승심. 시합에 나가면 이기고 싶다. 당연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드러내기가 왠지 부끄럽다. 이기려고 전력으로 마음먹어도 질 때가 많다. 몸은 시합장 안에 있건만 싸우기보다 집에 가고 싶은 날도 있다. 이왕 패배로 뒷걸음친다면 좀 그럴듯한 이유가 있기를. 이를테면 상대가 작년도 우승자였어 라든가 오늘은 몸살 때문에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 같은 것들로 말이다. 어떤 시합에서는 전년도 우승자를 상대로 몸을 움찔거리며 시합을 했다. 지고 나오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지독한 몸살인 상태로 시합한 적도 있다. 역시 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심판의 시합 종료 선언을 확인한 후에 흐물흐물 뒷걸음질로 경기를 끝냈다. 상대의 강함이나 컨디션의 여부도 패배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날이 있다. 그럴 때는 긴장감이 찾아왔다. 마음과 몸이 움츠러들수록 목이나 허리가 아파왔다. 상체를 앞으로 숙여봐. 두 손은 벽에 대고 허리를 스트레칭 해주는 거야. 요가 강사 일을 하는 도장 언니가 알려준 대로 허리를 꼼꼼히 풀어보기도 했다. 돌처럼 굳은 어깨도 주물렀다. 아참, 마음을 풀어낸다고 노래를 부른 적도 있다. 이렇게 긴장감을 풀어낼 여러 방법을 써봤건만 그럼에도 지고 나온 날이면 씩씩거리며 울었다. 쪽팔려도 어쩔 수 없다. 다 큰 어른도 때로는 눈물샘을 막지 못해서 줄줄 운다. 세상의 여러 노력 중 어떤 건 특히 내가 하는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 시합 전에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하고 응원해 줄 때면 이런 말로 얼버무렸다. 아이고, 저 시합 때 잘 쫄아요.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좋죠. 도전하는 것만으로도라니. 욕심 없는 사람처럼 말했지만 거짓말이다. 도전만 하고 결실이 없으면 점점 힘이 빠진다. 실제로는 이기고 싶었으면서 번번이 아닌 척했다. 어쩌다가 한두 시합이라도 이기면 내가 상대를 때린 시합 영상 부분을 신나게 편집해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면서. 반드시 이기고 싶은 마음, 이런 호승심을 숨기는 데만 급급했던 내가 마음을 드러내 보인 적이 있다. 시합할 때는 아닌데 다른 순간에 다른 방식으로 그랬다. 밥벌이하는 틈틈이 인스타그램에 그려온 검도 만화. 그걸로 뭔가를 만들 기회가 생겼다. 참여하는 그림 모임의 한 사람이 굿즈 만들기를 제안한 것이다. 제작에 총대를 맨 사람 덕분에 나를 포함한 다른 작업자들은 굿즈에 넣을 그림만 고르면 됐다. 내 그림들 중에서 어떤 걸로 굿즈를 만들면 좋을까? 쟁여둔 작업물 중에서 호구를 쓰고 시합에 대기하는 사람의 모습을 골랐다. 언젠가 인스타그램 그림 계정에서 진행했던 이벤트 당첨자의 사연이 담긴 그림이었다. 슬쩍 거들듯 도안 옆에 말 한마디를 적어뒀다. 이기고 싶다. 무릎 꿇고 앉아 자기 차례 시합을 기다리는 사람. 그 옆에 이기고 싶다는 말. 그림 속 사람이지만 왠지 실제 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선명히 드러나는 것 같았다. 한켠에 숨겨두었던 내 마음 같기도 했다. 제작된 굿즈들은 여러 사람에게 갔다.
파우치, 열쇠고리 등 물건의 종류가 다양했는데 그중 머그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굿즈 제작과 발송을 거의 처음 해보는 나는 머그컵 포장과 택배 배송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건 머그컵을 감싸는 뾱뾱이의 중요도와 고마운 마음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이다. 물건을 받은 사람들 중 몇몇에게서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왔다. 굿즈 제작이 처음이다 보니 전달한 물건에 대해 피드백이 온다는 것 또한 예상하지 못했다. 애써서 전한 물건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는 말들이 좋았다. 그 중에서 어떤 메시지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잘 받았습니다. 너무 예뻐요. 손편지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종종 받은 감사 인사와 다르지 않았다. 이어지는 문장이 내 마음을 두드렸다. 이기고 싶다. 이기고 싶다. 감춰지고 쭈그러진 솔직한 마음이 예쁘게 드러난 머그컵과 열쇠고리 잘 쓸게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 보통은 메시지를 받으면 보낼 말이 바로 생각났는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영 떠오르질 않았다. 물건을 만들 때의 마음이 읽힐 수 있구나. 솔직한 마음이 예쁘게 드러났다니.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사람이 진심을 알아주면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그날 하루를 구름에 뜬 기분으로 지냈다. 이기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건 여전히 어렵다. 그래도 내 마음의 일부인 호승심을 다루는 내 태도는 약간 달라진 듯하다. 타인을 깎아내리며 밟고 올라서는 건 나쁜 일이겠지만 노력한 만큼의 실력으로 누군가를 앞서가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한켠에 구겨놓았던 마음을 잘 펴서 반짝반짝하게 드러내 보여야지. 누군가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고 응원한다면 다음엔 이렇게 말해봐야겠다. 응원 고마워요. 잘 이기고 올게요. 나인 줄 알았던 나에 대해서. 스스로를 뒤처지는 사람으로 여겼다. 학창시절에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있던 학생. 사회생활에서는 성장 속도가 더딘 직원으로. 분명 노력했으니 일의 숙련도는 나아졌지만 회사에서 능력 있는 20대 초중반 친구들은 날 때부터 그랬다는 듯 조직에서 앞으로 치고 나갔다. 시속 30km에서 50km까지 겨우 속도를 높였는데 웬걸 80km를 훌쩍 넘긴 사람들이 저만치 뛰어간다. 이래서야 애써 60km가 된들 소용이 없는데. 속도와 결이 안 맞는 조직에서 튕겨져 나온 순간은 쓰린 기억으로 남았다. 조직 체질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남들도 참고 다니는 거지. 근데 나는 왜 참는 일조차 선택할 수 없을까? 나조차 나에게 거는 기대치가 점점 낮아졌다. 검도 실력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해왔다. 몸이 뻣뻣해, 발이 느려, 시합을 잘 못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기본 동작 자세를 교정할 때, 무엇보다 시합에 나갔을 때 칭찬보다는 혼났던 말에 대한 기억이 오래갔다. 물론 이렇게 말해준 선배도 있긴 했다.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그걸 펼치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 그럼에도 어쩐지 칭찬보다 혼나는 게 익숙했다. 무엇보다 검도를 오래 하는 이유는 좋아해서지 잘해서가 아닌걸. 나보다 수련 연차가 낮아도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들을 볼 때면 저 친구처럼 잘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와 대단해 하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다. 잘하고 싶다고 욕심내기보다 인정하고 만족하는 게 더 쉬웠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도장에서 듣는 말이 달라졌다. 얼마 전 지도 사범님에게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놀랐다. 본인이 곧잘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련 초반에는 마치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날 어떤 기술 하나를 가르쳐준 중년의 선배님이 말했다. 이제껏 해온 가닥이 있어서 그런가? 뭔가를 가르쳐주면 곧잘 하네요. 두 사람의 말은 이제껏 나라고 믿어온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대련을 잘하는 사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면 곧잘 하는 사람. 누군가의 눈에 비친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 자신에게 좀 미안하다. 다른 사람이라면 실력이 좋지 않아도 노력하는 그 자체로 멋져 보였을 텐데 정작 스스로는 그렇게 바라봐주지 않아서 노력 끝에 더 나은 자신을 만난다는 기대감, 그 마음의 해상도를 조금 더 높여볼까? 자라나는 자신을 알아챌 필요가 있다. 뭔가를 좋아하는 일에 끝이 있다면 도장에 가면 검도를 30-40년 정도 했다는 사범님들을 본다. 도장의 상석에 자리 잡으시고는 묵직한 존재감으로 본인보다 젊은 수련자들의 칼을 여유 있게 받아주시는 분들. 사범님이나 우리나 몸을 움직인다는 사실은 똑같은데 덤비는 수련자들만 숨을 헐떡인다. 번번이 신기할 노릇이다. 받아주시는 사범님들은 전혀 지치는 기색도 안 보이고 숨도 어쩜 그리 일정하고 평온하게 내뱉으시는지. 나도 간간히 사범님들에게 대련을 청하러 들어가는데 그럴 때마다 그분들의 칼은 내가 맞을 부위에 먼저 와서 기다리듯 자리 잡고 있다. 그 단단한 기세에 쫄아 어정쩡하게 덤볐다가 속절없이 맞는다. 한 분야를 오래 판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단단함. 대련을 통해 그분들이 쌓은 세월이 수련자에게 전해진다. 수많은 수련의 세월이 몸의 일부가 된 확고함이겠다. 저분들이 수련할 시절에는 덕질이란 말도 없었을 텐데 어쩜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오래 정진했을까? 생계를 책임지는 회사를 2-3년마다 옮겼던 터라 하나의 주제를 오래 붙잡아 온 것이 내게 유난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건가 싶었다. 그러다 어느새 수련 연차가 20년에 가까워가는 지금의 나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싶기도 하다. 사범님들을 보면 지금 실력인 채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지만 그분들에게도 스승님이 있었다. 사범님들의 대화 중에서는 간혹 자신이 가르침을 받았던 시절의 이야기가 나온다. 따로 길게 말을 꺼내시진 않지만 가끔 옛 기억이 떠오르시나 보다. 우리 때는 지금보다 더 엄하게 배웠지. 기본 동작을 연습하는 횟수도 훨씬 많았어. 그들이 수련해온 시간의 어디쯤에서 매우 중요한 기억으로 자리 잡은 앞선 사람들. 사범님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다. 한 분야를 오래 정진해온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누군가의 기억이 되는구나. 1-2년을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마음으로 몇십 년을 질리게 해도 결국에는 끝이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오래 수련하면 전부 다 배워서 할 게 없을 것 같지만 검도 세계는 어째 새롭게 내디딘 단계마다 해야 할 게 계속해서 생긴다. 1단, 2단, 3단, 4단. 단마다 과제가 다르고 그걸 해내기란 번번이 어렵다. 오랫동안 어둠 속을 더듬은 끝에 큰 코끼리의 코 부분이 손에 닿는 것 같은 느낌. 좋아하는 분야가 하나의 세계라면 탐구할 게 꽤 많다. 좀 더 멀리, 차근차근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볼까? 내 속도대로 가는 것.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을 정직하게 다듬는 것. 사범님들의 나이까지 계속 수련 생활을 하면 코끼리의 다리 부분 정도까지는 만져볼 수 있을 것도 같다. 코로나가 유행했던 것처럼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결혼이나 출산처럼 내가 소화해내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수련하고 싶은 내 마음은 여전히 이어질지,
머리가 희끗해질 때까지 수련을 계속한다면 그때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 그때는 수련의 도반으로 곁에 누가 있을지, 내 좋아함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수어, 손으로 만든 표정의 말들. 수어 말고는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곳. 미국 소설가 준파 라이리는 피렌체 여행 도중 번개에 맞은 듯 이탈리아어와 사랑에 빠진다. 산문집,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는 20년 동안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작가가 느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언어에 대한 순수한 욕망과 절절한 사랑을 담은 책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모국어인 영어가 아닌 이탈리아어로 쓰였다는 점에서 지독하고 완벽한 러브레터가 아닐 수 없다. 책 속에는 이런 문장들이 가득하다. 페이지마다 옅은 안개가 끼어있는 듯 했다. 마치 이탈리아어는 열심히 쓰지만 완성할 수 없는 책 같았다. 이탈리아어는 여전히 닫힌 창살 같았다. 난 문턱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창살은 열리지 않았다. 여기까지 읽은 나는 안심하고야 만다. 33세 퓰리처상을 수상한 천재 작가도 나처럼 언어를 배우며 패배감과 소외감을 느낀다니. 모르는 낱말은 보석 같았다는 표현에는 좀처럼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준파 라이리도 외국어의 숲에서 단어를 쫓다 길을 잃는다니. 나는 계속 단어를 쫓아다닌다.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매일 나는 바구니를 손에 들고 숲으로 들어간다. 사방에서 단어들이 보인다. 나무 위에 덤불 속에 땅바닥에 단어들이 있다. 실은 길을 가다가 대화 가운데 혹은 책을 읽다가 단어들이 보인다. 난 가능한 많은 단어들을 모은다. 하지만 숲에서 나갈 때쯤 바구니를 보면 겨우 단어 한 줌밖에 안 된다. 단어 대부분이 사라진다. 공중으로 증발되고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듯 줄줄 새어나간다. 왜냐하면 바구니는 바로 기억이고 기억은 날 속이기도 하며 기억 안에 담긴 것을 지속시키지 못한다. 준파 라이리에게 이탈리아어를 외우는 과정이 숲에서 떨어진 단어를 줍는 행위라면 내게 수어는 안개 속에서 숨은 그림을 찾는 게임 같다. 요즘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있는 숨겨진 유산은 삼촌이 물려주신 오래된 저택, 캐슬 우드를 수리하면서 숨겨진 유물도 찾고 미스터리도 해결하는 게임이다.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은 숨은 그림 찾기를 통해 모은 별로 서재를 정리하거나 벽지를 새로 바르거나 망가진 계단을 수리하는 것. 나는 캐슬 우드를 제법 근사한 공간으로 복원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갈수록 숨은 그림 찾기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점이다. 내가 가장 자주 실패하는 모드는 안개가 낀 배경 속에서 실루엣만으로 숨은 그림을 찾아내는 모드인데 이 뭉게뭉게 모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는 내가 찾아야만 하는 그림의 정체를 실루엣만으로 알아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개로 뒤덮인 배경에서 숨은 그림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건 마치 텍스트도 영상 자료도 없이 선생님의 수어를 오로지 눈으로만 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안개 낀 기억 저편에서 어제 배운 단어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간신히 실루엣을 찾아내더라도 그 실루엣이 어떤 단어였는지 알아내는 건 꽤 어려운 일이다.
뭉게뭉게 모드를 실패할 때마다 캐스루드의 집사인 칼은 이렇게 말한다. 실패할수록 성공과 가까워지죠. 나는 수어를 배우는 동안 너무 많이 실패하고 드물게 뿌듯해하며 집으로 돌아온다. 그럼에도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켜 수어 학원으로 향하는 이유는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도 없이 선생님의 손짓과 표정만을 따라가는 2시간이 내게는 새로운 차원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그리 바보 같다 느껴지지 않는 차원의 수어 말고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매일 아침 날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 여정이 좋았다. 내 삶의 나머지를 등 뒤에 남겨둔 채 집을 나섰다. 작품 집필은 생각하지 않았다. 몇 시간 동안 나는 내가 아는 언어들을 잊었다. 매번 작은 도주를 하는 것 같았다. 오직 이탈리아어 하나만 중요한 곳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는 나의 피난처였다. 우리는 침묵을 예의로 여겼다. 선생님은 농인이고 적어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모르는 대화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규칙을 정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어쩌면 배려는 학습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이 아닐까 하고 수어가 만들어낸 고요함의 물결 속에서 나는 작게 웃음 짓곤 했다. 그렇다면 아는 수어라곤 단어 몇 개가 전부인 나는 어떻게 농인 선생님의 수업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건 수업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다. 비밀이라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라도 그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표현력은 100마디 말보다 풍성하고 입체적이다. 조난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산에서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친 선생님이 헬기에서 내려오는 밧줄에 매달려 유유히 구조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다. 김치찌개를 설명할 때 우리가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낸다면 선생님은 밭에서 배추부터 뽑는다. 생생한 표현력, 영상보다 글보다 선생님의 표현만큼 수어를 선명하게 보여줄 교재는 없다. 20회 동안 이탈리아어의 기승만을 맴돌던 줌파 라이리는 마침내 로마로의 이주를 결정한다. 모국어라는 구명대 없이 이탈리아어에 풍덩 빠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서양을 건너 로마로 향하는 이 횡단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첫 출발이 될 것임을 직감한다. 나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산을 오르는 것 같다. 살아남기 위한 문학적 노력이다. 난 이탈리아어로 나 자신을 표현할 단어를 많이 알지 못한다. 일종의 결핍 상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난 자유롭고 가벼운 느낌이다. 이제 막 입문을 마친 나의 수어는 아마 왼손으로 처음 연필을 쥔 사람의 글씨처럼 엉망일 것이다. 하고 싶은 말도 나누고 싶은 말도 많지만 나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다. 이탈리아어로 쓴 첫 단편 소설의 거의 모든 문장을 수정해야 했음에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던 줌파 라이리의 말대로 나는 실수투성이지만 정확히 말해 출발점에 서 있는 건 아니니까. 반짝이는 박수 소리. 사진과 축구를 좋아하던 소년이 있었다. 달리기에 재능이 있는 소녀가 있었다. 그렇게 그 둘은 만나 사랑에 빠졌다. 입술 대신 손으로 사랑을 속삭이는 일은 그 표정만큼이나 매우 솔직한 것이어서 둘은 금방 아이를 갖게 되었다. 첫째 아이는 자신과 부모를 설명하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둘째 아이는 맛있는 커피를 내리겠다고 엄마 아빠에게 선언한 것은 그로부터 몇십 년 후의 이야기다. 이 길보라에게 수어는 제1의 언어다. 입술 대신 손으로 옹알이를 하며 농인 부모의 언어인 수어를 모어로 습득했고, 제2의 언어인 음성 언어는 세상으로부터 배웠다. 농세계와 청세계의 언어를 모두 구사할 줄 알았던 이 길보라는 말문이 트일 때부터 농인 부모와 청인을 이어주는 통역관이 되어야 했다. 부모 대신 은행에 전화해 빚이 얼마가 남았고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혹은 월세와 전세가 얼마인지 물어야 하는 일은 또래 아이들보다 빨리 처리들게 했다. 주변의 시선도 한몫했다. 장애를 가진 부모를 둔 자녀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란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며 동시에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된 이길보라는 일찍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냥 보라이고 싶어. 나 역시 그 누구도 아닌 농인 길경이와 농인 이상국의 첫째 딸이 아닌 그저 보라이고 싶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부모님이 듣지 못한다는 걸 가장 먼저 말해야 하는 일, 주눅들지 않고 밝고 씩씩한 표정으로 지내야 하는 일, 혹시라도 누가 우리를 부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부모님보다 먼저 그것을 알아채는 일, 누가 기분 나쁜 말을 던지면 그것을 통역하지 않고 내 선에서 걸러내는 일, 그러나 그것에 대해 절대로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리지 않는 일, 부모님께는 절대로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와 나쁜 말을 전달하지 않는 일. 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엄마 아빠의 세상을 사랑했지만 홀로 짊어지기에 그것들은 너무 무거웠다. 장애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편견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나이고 싶었다. 농사회와 청사회를 오가며 자신의 정체성과 싸우던 이길보라는 자신처럼 농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자란 청인을 코다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안도한다. 코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건 나와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또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농인 부모의 자녀로 살면서 겪은 혼란이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코다라는 단어를 알기 전 이길보라에겐 자신의 아픔과 슬픔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코다 토크 콘서트에서 한국의 여러 코다를 만난 이길보라는 자신의 조각이기도 한 다른 코다의 조각을 맞춰가며 자신의 세계를 완성해 나간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겪은 일련의 경험들이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젠가 타이티인에게는 슬픔을 표현해줄 단어가 없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아픔과 곤란, 피곤, 시큰둥함을 모두 독감에 걸렸을 때 느끼는 피로 정도로 해석되는 폐하폐하라는 단어로만 표현한다고 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타이티섬 원주민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글이었다. 분명 슬픔을 느끼지만 그것을 표현할 말이 없다는 건 구체적으로 위로해 줄 수도 공감해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겪은 일을 공유하고 공감을 얻는 것만으로 견딜만해지는 경험을 한다. 어린 이길보라에게 필요했던 건 동정과 연민의 눈길이나 착한 아이라는 칭찬의 말이 아닌 자신과 같은 사람을 정의해주고 경험을 연대할 또 다른 코다였는지도 모른다. 코다는 영어 Children of Deaf Adults의 약자다. 이는 코다를 대체한 한국어가 아직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길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이후 한국의 코다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고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농문화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농인의 자녀인 코다에 대한 자료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농 자체를
문화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관해 장애 이상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반짝이는 박수 소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농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농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먼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이길보라는 자신의 가족을 카메라에 담았다. 수어가 공식 언어임을 인정받아 농인이 농인의 언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를, 농인도 자신이 원하는 학교로 진학해 공부하고 꿈꿀 수 있기를, 미국의 갤로댓 대학처럼 농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농을 문화의 한 영역으로 부를 수 있기를, 그래서 농인으로서 받는 모든 차별과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큐멘터리에는 농인인 이상국, 길경이와 그들에게서 태어나 자란 청인자녀 이길보라와 이광희, 네 식구가 장을 보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노래방에 가는 일상적인 풍경이 담겨있다. 동시에 이길보라는 부모가 속한 농사회가 얼마나 완전하고 견고한지 보여주는 것도 놓치지 않는다. 나아가 농문화의 아름다움을 손과 입으로 풀어낸다. 내가 왜 엄마 아빠를 찍는 것 같아? 엄마 아빠의 청각장애인 문화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청각장애인이지만 잘 사는 걸 보여줬을 때 들리지 않는 게 불쌍한 게 아니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 하얀 손이 햇살 아래에서 곧고 깨끗하게 움직인다. 뒤이어 두 손이 허공에서 반짝인다. 소리가 없는 세계에서 박수는 손뼉을 치는 대신 양손을 올려 별처럼 반짝이는 동작으로 표현한다. 반짝반짝, 박수 소리가 반짝인다. 화면 가득 소리 없이 반짝이는 박수를 보고 있으니 어쩐지 환대받는 기분이 들었다. 어서 오라고 기다렸다고. 농세계엔 이런 반짝이는 언어가 있다고. 우리의 삶도 당신의 삶처럼 반짝인다고. 그러면 나는 화답하듯 손을 들어 올린다. 반짝반짝. 손에서 박수 소리가 반짝인다. 도시농부. 주중엔 매거진 에디터, 주말엔 텃밭 농부. 벌레는 무섭지만 농사는 짓고 싶어.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있었던 일이다. 여느 때처럼 강변북로의 정체 속에 운전대를 잡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기척이 느껴졌다. 왜 그럴 때 있지 않나?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나 혼자만은 아닌 듯한 느낌이 불현듯 스칠 때, 그리고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는 것인지. 다급히 사방을 둘러보려던 찰나 눈앞에 거미가 나타났다. 약간의 TMI를 방출하자면 살면서 무서운 것은 단 두 가지. 무서운 영화와 벌레다. 저도요. 나비도 예외는 아니다. 내겐 그저 조금 예쁘게 생긴 나방일 뿐이다. 물론 손바닥만큼 크거나 털이 부숭부숭 나 있거나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무시무시한 거미는 아니었지만 벌레 공포증이 있는 내게 달리는 차 안, 밀폐된 공간, 거미와 단둘, 그 자체가 스릴과 서스펜스 가득한 공포 영화나 다름없었다. 선바이저에서 줄을 타고 내려온 거미가 내 눈높이쯤에서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추었을 때 나는 아무도 듣지 못할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인간이 이 정도 소리를 질렀으면 도망가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인지상정인 것을 이 무자비한 거미는 도통 아랑곳하지 않았다. 분명 곤충에게도 청각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친구는 청각을 상실한 개체거나 아니면 내 비명소리에 조금 전 청각을 상실한 것이 분명했다.
강변북로의 정체가 풀리기 시작해 어찌저찌 회사에 도착했지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는 지금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다. 농장에는 이런저런 거미들이 아주 많다. 땅속에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가지에 그물을 쳐 하루살이들을 잡아먹고 사는 친구들도 있다. 수확한 작물에 숨어 내 차에 무임승차한 거미도 그중 하나였으리라. 혹시 도시 생활을 꿈꿨던 걸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갑작스레 바뀐 삶의 터전에 적응하느라 얼마나 괴로웠을지. 강남 한복판에 가차없이 하차시켜버린 그 거미의 안위가 문득 걱정된다. 도시인의 눈에 친숙한 거미 같은 벌레들은 그래도 양반이다. 나는 농장에 다니면서 이전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갖가지 희한한 벌레들과 안면을 텄다. 주로 잎채소 위에 거주하는 배추벌레나 땅속의 굼벵이는 그래도 귀엽게 생긴 축에 속한다. 사마귀나 방앗개비 같은 애들은 호미를 든 인간이 나타나도 전혀 쫄지를 않아 되려 인간을 쫄게 만들고,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겼거나 에일리언처럼 생긴 몬스터급 벌레도 종종 마주친다. 이 정도로 무섭게 생긴 애들이 나타나면 나는 그야말로 기절 초풍이다. 물론 횟수를 거듭할수록 조금 덜 놀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덜 무서운 건 아니다. 벌레가 펄쩍펄쩍 뛸 때마다 나도 무서워서 펄쩍펄쩍 뛴다. 여전히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몇 년째 꾸준히 농사를 짓고 있다. 많은 사람이 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짓냐? 고 묻는다. 글쎄, 벌레는 여전히 무섭고 혐오스러운 존재지만 밭에서 마주칠 땐 어쩐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채소를 심고 가꾸면 채소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삶이 보인다. 농부의 눈으로 벌레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내가 그들의 터전에 불쑥 나타난 불청객이란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벌레가 징그럽다 해도 펄쩍펄쩍 뛸 일이 아니다. 불청객에게 소작할 땅 한 켠을 내어준 것만 해도 고마운 셈이다. 이제는 웬만하면 벌레들이 다치지 않게 호미질도 조심조심, 가지치기도 조심조심, 그리고 농작물에 섞여 갑자기 고향 땅을 떠날 일 없도록 수확한 작물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살펴보고 있다. 농장은 수많은 생명이 공존해 나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다. 천연덕스럽게 밭을 헤집고 다니는 들고양이도 있고, 도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독특한 울음소리를 내는 산새도 있다. 여름밤 땅거미가 내리면 합창을 하기 시작하는 맹꽁이도, 유난히 초당 옥수수를 좋아하는 민달팽이도 모두 도시 농부가 되지 않았다면 모르고 살았을 농장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렇게 벌레는 벌레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자기들만의 질서와 법칙을 따르며 자연의 방식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여기 멋대로 끼어든 불청객이자 자기 입맛대로 환경을 바꾸고 자연의 질서를 흩뜨린 주범이다. 언젠가 인터뷰를 통해 만난 식물 세밀 화가이자 식물 산책의 저자인 이소영 작가와 농작물을 망치는 생태계 교란종 식물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생태계 교란종으로 불리지만 그 식물들 또한 그저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지구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종일 뿐이라고 했다. 이소영 작가와 나는 어쩌면 인간이야말로 지구의 가장 위험한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얘기를 나누며 씁쓸한 마음을 애써 감춰야 했다. 가끔 출근길에 동부간선도로의 갓길까지 들어와 힘겹게 먹이를 구하고 있는 고라니를 볼 때가 있다. 차가 싱싱 달리고 소음과 매연이 이렇게나 심한데 예민한 고라니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일 테다. 또한 농장에서는 힘겹게 싹을 틔우고 자란 비트의 새순을 간밤에 고라니가 다 먹어치웠다거나 오랫동안 애지중지 키운 과수의 뿌리를 두더지가 다 헤집어 놓고 가는 일이 종종 있다. 태고적부터 저들의 터전이었을 곳을 인간이 갈고 엎은 것일 테니
고라니와 두더지를 탓할 수만은 없다. 물론 농사를 업으로 했다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일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존해야 하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야 하는 까닭은 지구가 인간의 것만은 아니어서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생명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존중하는 방법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인간은 존엄해진다. 이것이 농장의 생명들이 내게 가르쳐준 교훈이다. 푸토박의 소리 없는 응원. 한 해 농사는 가을 내내 무럭무럭 자란 배추와 무를 수확하면서 끝이 난다. 1년 동안 연을 맺었던 대자연의 무수한 존재들과의 석별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다. 이제는 주말 농장이 다시 문을 여는 4월까지 농한기라는 차갑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 밭에 가지 않는 주말의 잉여 시간과 호미를 줄 수 없는 오른손이 못내 허전해 심심하니까 집에서 버섯이라도 키워야겠다며 괜스레 객적은 농담을 서로에게 건넨다. 때로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사무실 근처에 모여 뜨거운 국밥을 후루룩 말아먹고 도대체 봄은 언제 오냐고 투덜거리기도 한다. 도시 농부에게 겨울이란 유독 지난한 계절이다. 어느새 2월, 사무치는 듯한 추위는 여전하지만 어쩐지 달라진 대기에 미세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퇴근할 시간이 되어도 여전히 지지 않는 해, 뺨을 만지고 지나가는 공기의 부드러운 질감 등 틀림없는 봄의 전령이다.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면서 입춘을 검색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이 입춘이었다. 절기에 대해서는 이미 본문에도 잔뜩 썼지만 그 절묘함에는 언제나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고 나서 체득한 명징한 교훈 하나는 인생에 있어 계획대로 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 책도 지난 가을의 시작인 입추쯤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야 했는데 계획을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인생이란 녀석은 나를 비웃듯 이석증이라는 부비 트랩을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이석증은 달팽이관 속의 이석이라는 물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제자리에서 빠져나와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몸의 균형 감각을 상실하는 병이다. 씨앗과 모종을 텃밭에 심고 들떴던 청명 즈음에 이르러 이석증이 발병했고 그 후유증으로 내 몸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까닭에 애써 심어둔 씨앗이 어찌 자라고 있는지 가보지도 못한 채 여름의 시작이라는 입하 그리고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이라는 소만이 속절없이 지나갔다. 일상생활을 하기도 버거워 우울함과 무력감이 한없이 밀려왔다. 어지러움이 좀채 사라지지 않았던 봄과 여름에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다. 몸을 많이 써야 하는 농사는 마음에 큰 짐이 되었고 농사를 계속 이어갈지 말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결국 그의 농사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의 짐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밭을 정리하기 위해 오랜만에 텃밭에 방문한 날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이미 다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작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잘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으로 모종을 사다 심어본 푸토박의 성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모종을 정식한 지 한 달여 만에 열매를 맺고 주먹만한 과실을 4개나 키워내고 있는 게 아닌가. 줄기를 솎아주지도 넝쿨을 올려 예쁘게 정리해주지도 못했고 하물며 물도 주지도 못했는데 자연의 도움만으로 쑥쑥 자라고 있는 푸토박이 기특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마치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아도 돼. 우리는 알아서 잘 자라고 있을 테니 몸과 마음이 가뿐할 때 수확하러 와.
하고 토닥거려주는 것 같았다. 무겁고 쓰라린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언젠가 괜찮아질 것이란 희망을 준 것은 이곳저곳 찾아가 만난 명의의 소견도 그가 조제해준 비싼 약도 아닌 푸토박의 소리 없는 응원이었다. 나는 결국 텃밭을 떠나지 않았다. 무리하지 않기로 스스로와 약속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마다 밭에 가서 그날 가능한 만큼의 정성을 쏟아 작물을 돌보았다. 물론 예년만큼 세심하게 작물을 돌보지는 못했기에 다소 시원찮게 자라는 작물도 있었지만 그건 그것대로 자연의 섭리라고 여기며 놓아줄 줄도 알게 되었다. 찬 이슬이 내린다는 한로가 지나자 어지러움도 많이 잦아들었고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쯤엔 어쩐지 예년보다 더 잘 자란 배추와 물을 수확하며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 해 농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제야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결국 인생의 농한기도 언젠가 지나가기 마련인가 보다. 며칠 전 또 한 번의 입춘이 지나갔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글쓰기의 마무리도 이제야 그 긴 터널의 끄트머리에 도달한 듯 싶다. 첫 원고를 완성한 날도 작년 입춘 즈음이었으니 책 한 권을 쓰는 동안 24절기가 한 바퀴 지나간 셈이다. 엊그제는 올해 농사를 지을 새로운 텃밭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예기치 못한 계기로 삶의 터전을 옮긴 까닭에 올해부터는 정든 농장, 오랜 기간 함께 밭을 일구던 농부들과 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만 애잔한 마음과 설레는 마음, 그 어느 것이 더하고 덜하다 말할 수는 없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라는 노래 가사처럼 지금의 헤어짐이 곧 영원한 이별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농장의 수많은 생명이 끝없이 피고 지듯 그리고 차갑고 긴 터널을 지나면 다시 입춘이 돌아오듯. 약구간 책방. 아직 독립은 못했습니다만 당신의 인생 책은? 예전에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책방을 운영하면서 듣게 된 질문이 있다. 인생책이 뭔가요? 참 난감한 질문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히 할 법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 질문이 난감하다고 여기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만일 가볍게 대답했다가는 내공이 없는 책방지기로 여기지 않을까? 두 번째, 그렇다고 너무 진중하게 대답하면 특정 장르의 독자들이 이 책방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망설이지 않나 싶다. 그런데 나는 내공이 없으므로 진짜 생각나는 대로 대답한다. 가장 많이 대답한 책은 동화전과, 삼국지, 수호지, 퇴마록이다. 그 중에서 어린 시절에 내 인생을 바로잡아준 인생책은 동화전과다. 당시 초등학교 학습지는 동화전과와 표준전과의 양강구도였는데 난 표지와 구성이 좀 더 선명하고 깔끔한 동화전과를 선호했다. 저도요. 지금도 그런 책 표지를 좋아한다. 동화전과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도 없음이 분명하니 인생책 1순위로 꼽겠다. 우리 집엔 책이 많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쁘신 가운데서도 책을 읽으셨고 잡지 좋은 생각은 정기 구독을 하셨다. 하지만 어른의 책 읽기와 아이들의 책 읽기는 엄연히 다른 것. 나를 위해선 단행본이 아니라 주로 전집을 구매하셨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위인전 전집을 차례로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게 집에서 내준 숙제였다. 심지어 아버지는 독후감 양식을 뽑아오셔서 거기에 쓰도록 했다. 그렇게 모은 독후감만 해도 몇백 편이 넘었다. 여기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초에 전학을 갔는데 새로 간 학교에서 독후감 경진대회 같은 걸 하고 있었다. 길게 생각할 거 있나?
지금껏 모은 걸 다 냈고 당당히 최우수상을 탔다. 그런데 포인트는 그 학교에 전학 가고 나서는 독후감을 하나도 안 썼다는 점이다. 여하튼 그렇게 위인전은 꾸준히 읽었고 자라서는 한국 문학 전집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읽었다. 야한 장면은 자주 읽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런 하드코어한 책들만 읽혔느냐? 그건 아니다. 아버지는 두꺼운 만화 잡지 보물섬이 새로 나올 때마다 사오셨고 챔프 등 다른 만화 잡지도 곧잘 사주셨다. 중학교 시절 푹 빠져 읽었던 퇴마록도 아버지께서 사다 주신 책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은 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했다. 집에서의 독서 환경이 참 중요한데 난 어렸을 때 거부감 없이 책을 접하며 자랐다. 더욱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책만 줄곧 읽히는 환경도 아니었다. 책과 관련해 딱히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줄 만한 추억이 있는 건 아니다. 그저 책과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가 삼국지나 수호지처럼 꽂히는 책이 나타나면 외울 때까지 집중해서 읽는 그런 패턴이 이어졌다. 여기도 민망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삼국지와 수호지에 얼마나 꽂혔는지 거기에 나오는 번역투의 옛 말투를 일상에서 쓰기도 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쓰는 편지에 아버지 어머니 이런 아들이 어리석다 물리치지 마시옵고 라는 문장도 썼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인생책을 요약하면 동화전과로 기초를 세우고 위인전들로 습관을 다지고 퇴마록과 삼국지, 수호지로 집중력을 키운 게 아닐까? 생각보다 많은 책을 읽었지만 기억에 남는 책들이 이런 책들인 걸 보면 책은 스스로 읽는데 재미를 느껴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 책 읽는 습관도 생기나 보다. 오늘도 교육적인 이야기로 추억을 풀어가는데 성공하고 있다. 인생책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없기도 하다. 앞에 누구는 책과 친한 누구이고 뒤에 누구는 책과 대면대면한 누구이다. 어떤 누구로 살지는 물론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라온 가정과 학창시절의 환경도 중요하고 재밌고 다양한 책이 나오는 사회 환경도 중요하다. 나는 부모님 덕에 어린 시절에는 여러 가지 책과 친하게 지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시험 기간에 몰래 읽던 삼국지, 수호지 외에는 책을 거의 읽지 못했다. 이런 패턴은 대학 시절까지 연장되었다. 술을 안 마시는데도 책보다 더 재밌는 게 너무 많았다. 그렇게 책과 멀어지나 싶었는데 웬걸 소위 꽂혔다고 표현할 만한 것이 생겼으니 바로 생약, 한약, 한의학이었다. 그 시작은 한의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상한 잡병론이었다. 이 책은 후대에 상한론, 금괴, 요략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상한론에 꽂혀서 당시 부산에서 꽤 컸던 영광도서와 동보서적을 들락거리며 관련 책들을 엄청 사서 받고 강연도 찾아서 들으러 다녔다. 책과 멀어졌다고 생각한 찰나에 다시 책을 옆에 두게 되었던 거다. 내 경우에는 책 읽기를 좋아했던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인생책들이 생겼고 잠깐 소원했지만 필요에 의한 전공 공부 덕분에 다시 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사필귀책. 책은 언제나 내가 필요한 것이 재미일 때도 지식일 때도 변함없이 나를 품어주었다. 인생책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꽤 길게 이어졌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책이 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인생책이 너무 궁금하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다양할까?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재밌을 것 같다. 언젠가 인생책 이야기 북토크도 한번 해보고 싶다. 거절이란 무엇인가? 나는 참 거절을 많이 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영업직에 근무하는 사람만큼 많이 당할까마는 의외로 거절당하는 게 일상생활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감기약 하나 주세요. 증상이 어떠신가요? 목 아프고 기침 나요. 그럼 이 약을 드릴 테니 다른 감기약이랑 함께 드시지 마시고 술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말씀하신 증상에 맞춰서 기침 감기약 드리는 거예요. 그냥 콘택 600 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런 거절 의사를 보이면 마음에 큰 상처로 남는다. 왜냐하면 약국에 약을 사러 왔다면 나에게 물어보고 약을 사러 왔다는 건데 내가 권하는 약이 아닌 광고로 익숙한 약을 사간다는 건 전문성에 대한 분명한 거절이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방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전에 그 약을 먹고 증상이 완화되었다든지 지인이 추천을 했다든지 기타 등등. 그러나 그런 이유로 내 마음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 그럼 처음부터 콘택 600 주세요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대화이지 않은가? 심지어 콘택 600은 코감기약이고 이름도 콘택 골드로 바뀌었다. 나는 그래도 양반인 축에 속할 거다. 세상엔 수많은 부탁과 거절이 상충한다. 하루에도 수없이 거절을 당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 사람은 아마 엄청난 자존감 하락에 시달릴 거라 예상한다. 모르긴 해도 하고 있는 일이나 더 크게는 삶에 대한 의욕마저 없을지도 모른다. 모두들 거절당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한 가지를 잊고 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다. 특히 내 욕구,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거절한다. 난 다른 이에게도 거절당하는데 내 자신까지 거절해야 할까?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가족의 행복? 중요하다. 인류의 평화?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내 자신의 행복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면 나를 거절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또 다른 나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다. 요즘엔 이걸 부캐라고도 하고 엔잡러라고도 한다. 부캐라는 건 다른 이들이 봤을 때 오, 이 사람은 저게 부캐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내 스스로 미리 정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된다. 시간에 스며들다 보면 나는 여러 캐릭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다중인격과도 통하는 이야기일 수 있다. 언젠가부터 나도 내 진짜 성격과 진짜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의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약국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너무 자존감을 깎아먹으니 최소한의 말만 하게 되었고 다른 이가 보면 차가운 이미지를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책방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다가 금세 체력이 떨어져서 역시 나는 말을 최소한만 해야 해 라고 생각한다. 그럼 나는 최소한의 말만 해야 하는 체력을 가지고 있지만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고 사실은 친분 있는 사람과만 말을 섞고 싶어하는 샤이한 캐릭터인 것인가? 그런데 또 샤이한 캐릭터인 것을 다른 이들은 모른다. 잘 숨기나 보다. 이처럼 한 사람이 여러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잡아서 발전시켜보자는 거다.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나는 수도 없는 거절을 당하면서 다른 나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 기회가 아니었다. 수많은 거절들 속에서 살짝 언뜻 보이는 기회였다. 2018년 올리브영과 같은 드럭스토어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위기를 맞았다. 아니, 하루에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대기업에 치여서 벌어먹고 살기 힘드네 였을까? 정답! 그랬다. 그리고 든 생각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비는 자리를 내 책장으로 만들어서 좋아하는 책이나 모아야지 였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이 커졌다. 그냥 직업으로 봐도 무방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책도 하루에 한 권도 안 팔릴 때가 있는데. 하지만 직업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냥 좋아해서 하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내 자신에게 거절을 하지 않는 시간이 늘었다는 거다. 그리고 덤으로 책방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내 SNS 친구들은 감사하게도 웬만하면 거절을 하지 않는다. 덕분에 그 시간만큼 내 자존감은 올라갔다. 뭔가 다른 걸 하고 싶다는 건 이젠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말이지 않을까?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내가 충분히 거절당했다고 생각되더라도 거절당하는 캐릭터, 직업과 기존 사회적 위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고 최소한으로 거절당하거나 거절당해도 즐거운 걸 해보자. 좀 더 행복해질 거고 자존감도 올라갈 거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볼까? 거절이란 무엇인가? 바로 또 다른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포텐셜이다.